나는 어떻게 글을 쓰게 되었나? 레이먼드 챈들러. 기나긴 이별. 제이미 해밀턴에게. 더 이상 나한테 책을 보내지 마세요. 창고에 쌓일 뿐이니까요. 집은 팔았습니다. 3월 15일이나 그 전에 여기서 나갈 겁니다. 언제쯤 런던에 도착하게 될지 알게 되는 대로 연락드리죠. 당신 편지를 보니 당분간 당신 집에 함께 머물렀으면 하는 것 같더군요. 고마운 말이지만 나는 혼자 있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도움을 받아 숙식을 제공하는 거처를 찾을 때까지 호텔에 있겠습니다. 누구에게도 짐이나 골칫덩이가 되고 싶지 않아요. 난 상당히 심하게 망가진 상태고 이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아요. 내 감정은 피상적이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런던에 있었을 때 시시의 건강 상태가 꽤 좋지 않았다는 점을 아마 당신도 알아차렸을 겁니다. 런던에서 돌아왔을 때는 지난 두어 해 중에 가장 좋아 보였지만 오래가진 못했죠. 아내는 점점 더 약해지고 나날이 지쳐갔어요. 폐섬유증이라고 잘 알려지지 않은 약간 희귀한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죠. 폐의 조직이 굳어지는 병인데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위쪽으로 진행됩니다. 1948년에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을 때 그런 병증이 있다는 걸 알기는 했지만 그 결말이 하나뿐이라는 사실은 꽤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게 됐죠. 그녀가 스스로 희망을 놓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마지막 몇 주 동안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누구에게도 자신이 희망을 놓았다는 사실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11월 30일에 시씨는 폐렴에 걸려서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데려가야만 했어요. 의사가 라우월피아, 즉 아프리카 뱀뿌리를 시도해보고 싶어 했죠. 고양 상태를 유발하는 특성이 있는 물질로 어떤 부작용도 없고 무기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때 그 사람이 말하길 시씨는 여생을 요양소에서 보내야 할 테고 라우월피아가 그녀를 아주 순종적인 상태로 만들어주어 그런 일을 감내하게 해주리라고 기대한다더군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씨가 집에 데려가 달라고 전화했죠. 이땐 이미 너무 아프고 아주 약해져서 화장실에 갈 때도 누군가 부축해서 시중을 들어주어야 했어요. 아주 괴로운 상태였죠. 계속 숨을 몰아쉬고 격렬하게 기침을 했고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12월 7일에 나는 그녀가 죽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그녀가 잠옷만 입은 채 마치 유령 같은 모습으로 내 방에 나타났어요. 우린 시시를 다시 침대에 뉘었고 그녀는 다시 한번 일어났지만 이번엔 간호사가 지켜보고 있었죠. 12월 8일 새벽 3시에 시시의 체온이 너무나 낮아져서 겁에 질린 간호사가 의사에게 전화를 했고 한 번 더 구급차가 와서 그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시시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고 그녀를 잠들게 하려면 매우 많은 약이 필요하리라 생각해서 시시에게 수면제를 가져다 주었죠. 시시는 손수건 귀퉁이로 수면제를 감싼 뒤 간호사가 방에서 나가면 몰래 수면제를 집어삼키곤 했어요. 그녀는 내내 산소 텐트 안에 있었지만 자꾸 텐트를 밀어내고 내 손을 잡으려 했죠.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잊었지만 또 어떤 일들은 거의 필사적일 정도로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어느 도시에 사는지 묻고 어떤 집에 사는지 설명해 달라고 하더군요. 우리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잊은 것 같았어요. 그러다 그녀가 고개를 돌렸는지 내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나에 대해 완전히 잊어버린 듯해 보였죠. 내가 시시를 보러 갈 때마다 그녀는 수면제를 받으려고 산소 텐트 가장자리 아래로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걱정이 되기 시작해서 의사에게 가서 고백했더니 의사가 말하기를 시시는 어떤 수면제보다 훨씬 강한 약을 맞고 있다고 하더군요. 10일이라 만나러 갔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죠. 시시는 산소 텐트 가장자리 아래로 손수건을 내밀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주지 않자 머리를 돌리더니 말하더군요. 이게 당신이 원하는 방식이에요? 그날 정오 무렵에 의사가 나에게 전화를 해서는 마지막일지도 모르니 와서 얘기를 나눠보려더군요. 내가 갔을 때 의사는 데메로를 투여하려고 시시의 발에서 정맥을 찾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간신히 그녀를 잠들게 했지만 그날 밤 그녀는 다시 깼습니다. 완전히 깬 것 같았지만 나를 알아봤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죠. 시시는 내가 거기 있는 동안 다시 잠들었어요. 12월 12일. 그날은 일요일이었는데 정오가 조금 지났을 때 간호사가 전화하더니 시시가 아주 안 좋아졌다고 말하더군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겠죠. 그때는 비니와 비니의 아들이 여기에 있어서 비니의 아들이 시속 80km로 차를 몰아 나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교통규칙은 전부 무시했는데 내가 라오야 경찰은 내 친구들이니까 무시하라고 했죠. 병원에 도착하니 이미 산소 텐트는 치워져 있었고 시시는 눈을 반쯤 뜬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미 죽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의사가 그녀 가슴에 청진기를 얹고 있더군요. 잠시 뒤에 그가 물러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난 시시의 눈을 감기고 키스를 한 다음 물러났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나는 오래전에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사실 지난 2년간 여러 번 한밤중이면 그녀를 잃는 것도 시간 문제일 뿐임을 떠올리곤 했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을 겪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작별을 고하는 것은 실제로 눈을 감기며 다시는 그 눈이 뜨이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난 그녀가 죽어서 기쁩니다. 이 자존심 강한 두려움을 모르는 새가 남은 생을 웬 끔찍한 요양원에 어느 방 3장에 갇혀서 보내리라는 생각은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서 차마 그 사실을 마주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는 사실 무너지지 않았어요.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시시의 여동생도 돌봐야 했으니까요. 나는 시시의 방에서 잠을 잡니다. 처음엔 견디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 뒤 이런 생각이 들었죠. 방이 비어있으면 유령이 나올 테고 그러면 문 앞을 지날 때마다 무서워하게 될 테니까 남은 방법은 이 방에 들어와서 내 허접 쓰레기들로 가득 채워 나에게 익숙한 너저분한 방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뿐이라고. 옳은 결정이었어요. 30년하고 10달 이틀 동안 그녀는 내 삶의 빛이었고
내 모든 목표였습니다. 내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그녀가 따뜻하게 손을 녹일 수 있게 불을 지펴준 것뿐입니다. 할 말은 이게 전부입니다. 1955년 1월 5일. 출연 정훈석, 연출 이진숙, 제작 홍영준, 원작 출간 북스피어.